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임정빈입니다. 지난 여름 한반도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날씨도 심상치 않을 거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큰 영향을 주는 북극의 얼음이 사상 최저치로 급감하고 태평양 동쪽에서는 엘니뇨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강력한 한파와 폭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님을 모시고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 그다음에 효과적인 농종 수립을 위해서 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수장으로서 네. 농업 현안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네네. 특히 이 기후변화 문제에 주목하고 연구를 계속해 오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1998년에 미국에서 환경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주로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2005년에 2월이죠. 교토 위정서라고 그러는데요. 1997년에 체결되어서 이제 발효된 시점이 2005년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그때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의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 7년 이후에. 그래서 농업 분야도 아마 그 당시에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에 농업 분야도 중요한 핵심 어젠다가 됐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시군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런 기후변화나 또 이런 자연환경의 변화에 농업이 가장 민감하고 또 취약한 산업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이 네네.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업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연 의존적이고 기후에 굉장히 의존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폭염이라든지 가뭄, 홍수 등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됐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기상 이변이 과거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농업 분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작년 기후변화로 어떤 그 세계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물난리 또 폭염 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 4개월간 가뭄으로 농업인들 한 852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작년 봄 미국의 밀, 재배, 몬타나 이런 곳에서도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또 호주에서도 주요 생산 지역의 가뭄으로써 전년 대비 한 67%로 감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금년에도 역시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곡물 주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곡물이 큰 변동이 있어서 국제 곡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심각성은 국제 곡물 가격뿐이 아니라 농가의 수익 또 자산 가치 또 농업 용수 변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인도, 미국, 호주 예. 또 최근에 그 주요 식량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같은 데에서도 하여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네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올 여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상 최악의 폭염, 또 네네. 가뭄으로 인해서 네.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사망하는 등 우리도 피해가 잇따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다른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이 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하여튼 우리 농촌에도 피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네, 금년은 특히 그 폭염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8월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 8월 1일 기준으로 서울 낮 기온이 39.5도고 1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폭염 일수라든지 또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농업, 특히 농산물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고랭지, 배추, 작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특히 과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량에도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8월 초에 대관령에 있는 고랭지 채소단지를 장관님과 함께 장관님 모시고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 분야의 기상 재해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관측본부라는 것이 있고 또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기동반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뭄 문제라든지 또 농산물 작황 이런 것들이 농식부 정책 담당자들한테도 보고가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실시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 체제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기상이변으로 이렇게 자연재해가 극심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옆에서도 실감을 하지만 가장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네. 우리 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 농작물의 재배 한계지가 네, 이렇게 네. 북상을 해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네. 보지 못했던 현상들인데 이런 현상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재배지에서 한 80kg가 북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기후 의존적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주산지라고 여겨졌던 이를테면 사과의 경우에는 대구, 영천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산지였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사과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13.5도씨가 사과의 연평균 기온인데 거기에서 0.5도만 올라가더라도 사과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과 재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과의 경우에는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양구까지도 사과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다 아는 제주도가 강귤 주산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강귤은 전라남도 고흥 또 경남 진주 또 이런 곳에서도 이미 강귤이 생산될 정도로 농산물 재배지가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강원도가 우리나라 과일이라든지 또 채소 이런 것으로서 상당히 주산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이 우리에게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이 농작물 재배지가 위로 이렇게 네.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하여튼 농업과 농촌의 피해는 네. 이런 어떤 이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들이 또 분야별로 있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후가 변화하면 작물의 경우에는 맛이라든지 품질이 변화되고 또 작물의 경우에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안전 온도가 있는데 그보다 올라가게 되면 작물 수량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든지 품질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병해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병해충 나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병해충뿐이 아니라 중요한 해충도 생기게 되고 외래에서 들어오는 그와 같은 것들도 빈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축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체량이 감소한다든지 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산유량이 감소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한 분석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기후 변화의 한 요인으로서 축산 분야의 질병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기후변화의 큰 영향의 첫 번째가 뭐 작물이든 축산이든 좀 수량, 네. 단위당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식량 안보랑 예. 굉장히 연관가 맞습니다. 되는 예, 거 그래서 예. 사실은 이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네, 네. 지나치지 않는데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서는 이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네. 요인들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 이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식량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저희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농촌진흥청 및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한 2, 3년 정도 의 과제로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작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쌀의 경우에는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또 이 기후변화가 앞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면 지금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고 또 기후변화가 뭐 잘 대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쌀의 경우에는 현재의 자급률이 우리가 지금 100% 이상이고 최근에 외국까지 들어오면 한 85%, 90% 됩니다만 55%까지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그래서 쌀의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뭐 쌀 외에도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FAO 국제 식량 농업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2016년에 식량 농업 상황 보고서에 보니까 역시 2030년까지 3,500만에서 한 1억 2,100만 명 정도의 어떤 극빈층의 식량 기근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2050년까지는 주요 작물의 생산량이 한 8에서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앞으로 식량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곡창지대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량 안보 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식량 안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닥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량 안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뭐 안정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사올 수가 없다면 식량 안보는 정말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핵심 식량 작물인 주곡인 쌀의 생산량도 2050년에 현 추세가 그렇죠.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하여튼 5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 10% 내외로 식량 작물들의 그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그 수입의 국내산이 자급이 50이라는 얘기는 수입을 50% 해오야 되는데 외국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오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특히 근데 우리의 농촌 현실을 보면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령농이 대부분이고 네네네. 또 농업 인구수도 계속 나날이 줄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하여튼 좀 더 식량 안보에 대한 또 식량 안보 위협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사실 우리 농업 분야의 고령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65세 이상의 농촌에서 인구 비율이 45.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농촌에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또 기후변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앞으로 발전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서의 ICT 융합기술 이런 것들이 농촌 현장에 이렇게 적용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 젊은 청년농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또 농촌 현장에서 그 기술을 수용을 해야 기후변화 적응이든 또 기후변화 완화 기술이든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과 함께 인력 양성 또는 이런 쪽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식량 안보가 이제 국내 자급이나 또 해외 조달 능력이나 여러 네네. 가지가 이제 복합되는데 기후 변화가 일반적으로 자급률도 떨어뜨리고 해외 다른 주요 수출국들도 네네. 떨어뜨리니까 좀 심각하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산성을 높이는 네네. 이런 그 기술을 네. 또 이런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제 보통 이제 기후 변화는 두 가지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도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대응과 기술적인 대응.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생산성 문제는 기술적인 대응인데 예.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후변화가 왔을 때 그에 대응해서 새로운 신품종, 다시 말하면 병해충에도 잘 견딜 수 있고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 수량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신품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물 문제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리 시설을 적절히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 기후변화가 되면 폭염이라든지 가뭄 홍수가 빈발해지기 때문에 재보험도 농업인들에게 잘 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위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어떤 장치들도 중요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기후변화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는 크게 기술적으로 대응할 게 있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그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특히 이거 국제 사회에서도 하여튼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네. 문제, 기후 변화가 식량 안보나 생산성에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서 네.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뭐 어떤 예, 기후변화, 이제 제가 기후변화를 연구했던 뭐 1세대라고 그럴까요? 연구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15년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신기후변화 체제. 다시 말하면 교토의정서는 이제 2020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 것까지만은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신기후변화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2015년에 체결이 된 파리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개도국과 또 선진국 모든 나라가 이 기후변화에 완화,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적응하는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신기후변화 체제에 따른 농업 분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 핵심 키워드가 스마트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농업 또는 스마트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그렇죠.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변화도 잘 대응하고 생산성도 높이는 트리플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 농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또 기후변화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스마트 농업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하고도 같이 지금 수행하는 과제이고 농촌진흥청의 큰 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에 물, 에너지, 식량을 함께 연구하는 넥서스 연구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연구가 여러 가지 유관 기관하고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국내적인 이슈뿐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OECD라든지 또 월드뱅크라든지 FAO라든지 이런 국제기구하고도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 농업 부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네.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엔 또 완화 대책이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완화 대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적합한 그 품종 개발,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적합한 품종 개발이나 또 영농법, 영농기법 이런 것, 그 농업계의 그 어떤 적응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어떤가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농업 분야도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그런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기후변화 이제 완화 대책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이 기후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거기서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후변화 이제 적응 대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완화 대책이라는 경우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벼농사의 경우에 물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간단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물 관계만 자르더라도 온실가스를 30%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토양 관리만 잘하더라도 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토양에서 이렇게 온실가스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유기농산물도 관리 효과가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완화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적응과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종이라든지 품종이 중요하겠죠. 결국 어떻게 품종을 잘 하느냐 또 기후변화에 불가피한 이 물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측면 또 앞으로 이제 아열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 품종과 특히 제주도라든지 이런 쪽은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아열대 품종에 대한 새로운 적응성 연구라든지 그런 품종에 대한 그런 연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 적응이든 또 완화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ICT 융합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요즘에 스마트 농업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농촌 현장에 적용이 돼서 기후변화에 전방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이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나 위기 요인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기회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아열대 작물, 새로운 작물들이 우리가 재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강한 또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을 통해서 종자를 수출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여러 번 말씀하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팜 기술들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후변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품종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저도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망고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것들은 오히려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보다도 가격도 높고 맛도 좋아서 시장에서 높이 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후변화로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다른 작물들도 육지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후변화가 되면 오히려 위기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신품종 개발 또는 작물 재배 기간이 늘어나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2모작이 아니라 3모작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종자는 농업 분야의 반도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사나 바시프 이런 쪽에서도 새로운 병해충, 다시 말하면 내재해성,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수출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역시도 이런 새로운 종자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농기계 개발 또 이런 기술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원장님께서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친환경적인 특히 유기농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주장을 펼치신 이유는 무엇인지 좀 저희 주장을 펼친 이유는 제가 한 4, 5년 전에 유기농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기농의 가치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과학적인 문헌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건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진이 유기농 토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경지의 토양보다 토양에서 탄소를 격리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탄소에 저장하는 그 효과가 그것이 보통 토양의 어떤 휴믹산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유기농을 재배 토양이 일반 토양보다도
한 40% 이상, 여기 정확히는 한 44% 정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행농법에 비해서 유기농업을 실천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농경지 토양의 기후변화를 이렇게 탄소 격리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줄이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효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성도 있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되면 상당히 안전한 먹거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농법도 하나로도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원장님께서는 우리 농업 분야는 네. 이 기후변화 시대에서 피해자이면서 네. 또 일종의 좀 가해자이면서 네네.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로 알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들도 좀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말씀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사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이를테면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또 밭에 화학비료, 질소비료를 쓰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60% 그리고 이제 반추가축이라고 소라든지 이런 반추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축산 분야에서 보면 한 40% 이렇게 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전체적인 포션은 작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작지만 온실가스를 발출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후변화의 가해자의 역할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의 영향 아까 제가 수량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이제 온난화가 되고 기후변화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수량도 떨어지고 또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그런 피해자의 입장도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피해자 측면입니다. 근데 해결자 측면이라는 것은 농경지의 토양을 잘 관리, 아까 유기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생산을 하면서도 이 토양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후변화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은 굉장히 농경지가 넓잖아요. 그리고 소일 컨저베이션 프로그램, 토양 보존 유보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저장해서 농업 분야가 이를테면 탄소를 줄이는 그런 효과로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해결자로서 농업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업 분야는 이 세 가지가 피해자도 되고 또 가해자도 되고 해결자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해결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한 해결자라는 게 그냥 언뜻 생각난 게 최근에 우리가 강조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중요하습니다. 이거와 또 연계가 될 수 그러면요. 있겠네요.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홍수 조절도 있고 전통 문화 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기능, 토양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토양에 장기간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걸 보통 우리가 토양 격리라는 soil sequestration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농업 분야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해결자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농촌경제원이 하여튼 그 농업 분야의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해서 하여튼 농촌진흥청이나 또 주요 대학들과도 같이 연구하고 이런 얘기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외에도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이 에이펙 기후 센터와 네.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향후 공동 연구도 하고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도 진행한 걸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펙 기후 센터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에이펙의 핵심 국가로서 에이펙의 국가들의 어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에이펙 기후센터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에이펙 국가들의 농업 분야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영향 분석 또 과학적인 영향 분석은 에이펙의
기후 관련된 과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국가로 저희가 라오스의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라오스의 어떤 기후변화 농업 분야 영향 분석 그 대응과 관련돼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후에 후속적인 연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이런 에이펙 국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또 잘 종료가 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에이펙 국가의 기후 스마트 농업의 정책 수립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분석적인 결과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가 되겠네요. 특히 라오스 같은 개도국에게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기후 변화의 시대에서 국제사회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노력하자, 또 열심히 뭔가 대응하자 이런 걸 아까 신기후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청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교토 의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는 2005년 2월에 공식적으로 발효가 돼서 이 시효 기간은 2020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진국, 제가 그 선진국에는 여러 가지 국가가 있겠습니다만 선진국 38개 국가,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38개 국가가 자기 국가적으로 이렇게 할당된 또는 국가적으로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20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논의한 것이 2015년에 12월이죠. 파리에서 심층적인 기후변화 모든 국가들이 논의를 해서 새로운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발효를 했고, 그래서 새롭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해서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는 선진국뿐이 아니라 개도국 포함해서 195개 국가가 모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을 파리협정보다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다. 그래서 신기후변화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기후변화 체제 그 전에도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7% BAU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평상시 대비 그렇게 이미 국제사회에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이 신기후변화 체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에 적응하는, 온실가스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매 5년마다 국가적으로 그 자기의 목표치를 제출을 하면 그걸 검증하는 그런 절차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기후변화 체제에는 좀 더 우리가 전략적이고 좀 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서 추진돼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신기후변화 체제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195개국 대부분의 국가가 다 포함이 되죠. 들어갔는데 이런 어떤 거기서 합의된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구속력, 법적 구속력이 좀 있나요? 사실 그와 관련돼서 파리 협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법적 구속력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국제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그걸 안 지키면 국제적으로 꼭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뭘 페널티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할당되거나 아니면 그걸 제시한 목표는 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겠고 또 최근에 기후변화 탈퇴한 미국의 입장도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앞으로도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도 이렇게 눈앞에 닥친 문제지만 하여튼 미래에는 하여튼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신기후변화 체제도 만들어지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 우리 농업과 또 우리 국가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이런 기후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할 것인지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해 주신 원장님께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신기후변화 체제가 시작되면서 기후변화는 시작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하는 것들이 많은 세간에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기후변화의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 또 이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대응해야 될 것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될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후변화의 어떤 위기 측면도 있겠고 또 기회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위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대응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계적인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2030년이 한 1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에 대응해서 만일에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37% 감축 목표가 있으면 농업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각 부문별로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제가 방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농사에서 관계만 잘 하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그걸 반드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개발이 좀 필요하고 또 그걸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이를테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이고 또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앞으로 나타날 것 같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기후변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까 제가 주산지 변화라고 그랬죠. 5년, 10년 변화에 따른 작황의 재편에 대한 그런 어떤 지도 같은 거죠. 뭐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빈번해지기 때문에 재보험이라든지 농가단위에서 안정적으로 위험 관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대응도 함께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좀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에서 보다 집중적인 관심, 투자가 필요합니다.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네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어떤 생활 공감형 기후변화 대응책이랄까요? 예, 예. 그거가 있으면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 공감형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용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 공감형이라고 그럽니다만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다면 주로 이제 이를테면 로컬 푸드 다시 말하면 로컬 푸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방 40km 자기가 사는 지역에 40km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로컬 푸드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생산 농산물을 먹으면 인체 건강에도 가장 좋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까지 이동하거나 먼 거리까지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화석 연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라든지 디젤 그런 거가 있죠. 그것이 또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컬 푸드를 하면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정을 해주고 공동체가 화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효과도 또 있고요. 그래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는 아니지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것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라는 것을 정부에서 2012년부터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화학비료나 여러 가지 농자재에 들어가는 온실가스를 적정수보다 줄이게 되면 정부에서 인증 마크를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과 같이. 그러면 그걸 본 소비자가 시장에 가서 이것은 저탄소 농산물이네 하고 더 많이 사주면 농업인들은 그게 유인책이 돼서 앞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때 현재는 많은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농업을 한다든지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갭을 한다든지
소수의 농가들만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 참여를 하지만 소비자들이 저탄소 농산물의 그 효과라든지 인증을 알고 좀 더 시장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그걸 소비를 해주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윤리적인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활 건강형 기후변화 대응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실은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전반적으로 생산 모든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 유엔에서 SDG의 중요한 그 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 공감형의 중요한 수단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선 하여튼 제가 로컬 푸드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바가 큰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인가 그게 일종의 로컬 푸드 운동이거든요. 뭐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40km는 아니고 100마일은 좀 더 긴데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공동체, 농촌 경제 유지 이런 거에 도움도 주고 또 그것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식량 안보 위협에도 오히려 그런 행동을 우리 국민들이 해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후변화 대응 어떤 윤리적 소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가지고 푸드 플랜, 먹거리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의 중요한 것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순환돼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생산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런 온실가스 문제, 기후변화도 대응하고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계획이 활발하게 지금 지자체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좀 더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들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실천될 때 중요한 게 교육일 것 같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 본인들이 하는 이런 로컬 푸드든 푸드 플랜과 관련된 정책의 참여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이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스마트 생산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소비라는 용어를 써서 기후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는 인식이 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는 소비자나 자기가 개인에 와서는 별로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그런 캠페인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정책 수단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또 정책적으로도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현재 우리 농업 농촌에는 풀어야 될 문제가 사실 다양하게 많은데 특히 여기에 또 기후변화까지 있으니 우리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기상이변이 생길 때마다 하여튼 뭐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쉴 수는 없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기후변화 시대에 힘이 될 수 있는 뭐 말이 있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지혜도 많이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과거부터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 기후변화가 농업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좀 더 벅찬 이를테면 이상,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되면 최근에 시설 농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하루아침에 어떤 폭풍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이 기후변화에 농업인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라든지 또 체계적인 교육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ICT 새로운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농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이런 것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많은 지식들이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기에는 저희가 예전에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후변화를 인식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아는 농가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책임이 관련된 주체, 정부도 책임이 있고 연구기관도 책임이 있고 또 그거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이런 관련 주체들의 그 새로운 책임 인식 또 그거를 위한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가 어차피 국가적인 어젠다라면 많은 농정 속에 기후변화를 밑바닥에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느냐. 현재는 기후변화 그러면 농업 분야의 어떤 특정한 어떤 과제나 아니면 특정한 과에서만 관리를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농업정책 전반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 모든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관심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아까 제가 스마트 생산, 스마트 소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기후변화를 느끼고 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 전반적으로 하여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이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뭐 추진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농민이나 소비자들에게도 인식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동식물 탄생과 멸종 뒤에는 언제나 극심한 기후변화라는 자연현상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기후변화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의 재앙이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는 동시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할 때 기후변화라는 큰 위기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